어쨌든 여러분들 주제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임시감독 선임된 게 방금 이제 올라와서 그 네. 얘기를 저희가 잠깐 할 거고요. 이후에는 이제 링가드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리그의 링가드만큼 이 네임드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과거에서 또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시간. 또 우리 장 의원님이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과거 아주 옛날 제가 거의 태어나지 않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죽는다 진짜. 아 이런 거라도 해야지 어떡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임시감독 얘기를 잠깐 할 텐데 네. 이게 좀 임시감독 체제가 얘기 나올 때까지 사실 또 축협이 우리 뭐 축구 팬들의 마음에는 썩 들지 않게 좀 우왕좌왕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네. 삽질을 계속 하다가 1차 회의 때 정식 감독을 무리하게 짧은 기간에 선임하려고 하다가 이제 국민적 여론에 저항을 받으면서 2차 회의 때 그러면 안 된다. 임시감독 선임하고 시간을 두고 제대로 된 프로세스 하에서 면밀하게 신중하게 정식 감독을 선임을 해야죠. 그렇게 막 무작정 사안을 빨리 뭐 이렇게 넘기려고 이렇게 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방향을 틀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다음 달 태국과의 2연전을 소화시키는 감독으로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PL 포커스 녹화 때문에. 네 맞아요. 기사만 살짝 보고 녹화를 바로 들어가서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은 이제 보기에는 어쨌든 정식 감독 뭐 3명 3차 후보까지 있었는데 1순위였던 황선홍 감독이 오케이를 했다. 그랬죠? 네. 하루 정도 뭐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랬고 황선홍 감독이 하루 장고 고민했다. 끝에 하루 정도 장 끝에 수락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겸직이잖아요. 겸직이죠.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 얘기는 다른 나라도 물론 간혹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23세 이하 대표팀과 성인 대표팀을 동시에 맡고 운영하는 팀들이 조금 있지만 정상적인 건 아니죠. 김영빈님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겸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팬들은 우려가 될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23세 이하 대표팀과 성인 대표팀을 같이 맡을 때는 그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도 될 때 장기적으로 그렇게 맡아서 끌고 가는 시기가 있는 것이지 지금은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우려점이 많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원투펀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달에 안탈리아에 제가 갔을 때 강원FC 전지훈련 때문에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같은 장소에서 올림픽 대표도 같이 훈련을 하고 있었고 황선홍 감독님도 뵀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올림픽 대표 평가전도 받고. 근데 지금 현재 23세 이하 올림픽 팀 4월에 파리 올림픽 최종 예선을 겸한 23세 이하 아시안컵이 있습니다. 그 대회에서 3위 안에 들어야 되고요. 4위가 되면은 아프리카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아주 힘든 대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 성공했었어요. 네. 그래서 10회 연속 지금 본선 진출도 일반 국민들은 당연하다. 당연히 뭐 가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 다른 때와 달리 다른 때는 1월에 이 대회를 했기 때문에 해외파들 차출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을 때 그때 휴식기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케이를 해주는 경우 있었고 또 해외파가 23세 이하가 많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았고 근데 이번에는 핵심 선수들이 해외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뭐 센터백의 김지수 선수부터 해서 뭐 허리라인에 뭐 주전 미드필더라고 하기에는 쓸지 안 쓸지 정확하게 주전으로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권혁규 같은 선수도 있고 뭐 고영준 같은 선수도 있었는데 네. 떠났죠? 네, 파르티잔으로.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최전방에 뭐 정상빈 같은 선수도 있죠. 그런 선수들도 다 해외파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황선홍 감독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배준호 선수도 있죠. 네, 황선홍 감독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선수들을 4월 23세 이하 아시안컵 때
어떻게든 차출을 좀 시키려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대회 기존 다른 선수들로 위주로 뛰어야 돼요. 네, 수비진은 K2에서 뛰는 선수들도 꽤 있고요, 많고요. 네, 앞선에 있는 선수들도 핵심 선수들이 조금 빠진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에서도 또 정몽준 회장도 3월에 1월에 안탈리아 전주훈련도 예산을 좀 투입했잖아요. 그런데 3월에 중동에서 있는 친선 대회도 또 나가라고 예산 투여가 된 거예요. 그게 담금질하라고. 지금 있는 선수들로만 대회를 4월 대회를 치러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담금질하라고 3월 대회까지도 예산 투여가 된 건데 거기 그 기간에 성인 대표팀 월드컵 2차에서 태국전을 그 감독이 가지를 못하고 황선홍 감독이 성인 대표팀을 지휘를 해야 된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항상 물음표가 네. 남기는 선택을 하죠? 그러면은 어쨌든 4월에 있을 23세 아시안컵 때 황선홍 감독이 끝나고 그 중동 대회 때 코치들한테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이 커뮤니케이션 하에서 한번 담금질을 한번 해보질 못하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팩트가 됐어. 원래 최상으로 갔으면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래 그렇게라도 중동에서 마지막 담금질을 남은 선수들로 하고 왜 그런가 하면은 1월에 있었던 그 안탈리아 전주훈련 때도 연습 경기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한 경기를 보고 왔지만 다른 경기도 지금 이 전력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같은 조에 알다시피 일본 있죠, 아랍에미리트 있죠, 중국이 있죠. 쉽지 않은 조이기 때문에 더 3월에 중동 대회를 통해서 더 담금질을 해야 돼요. 감독 하에서. 근데 감독이 성인 대표팀 일정과 겹쳐서 태국전을 지휘를 해야 된다. 그러면 4월에 있을 대회에서 어차피 리스크가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선의 프로세스는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가 납득이 안 갔던 게 클린스만 감독 때 그 대표팀을 제대로 가까이서 보지 않고 자꾸 멀리서 봤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갔잖아요, 여러 면에서. 근데 왜 또 다시 멀리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지 이 상황이 되게 이해가 안 근데 되네요. 이제 기술위원회 이유는 아시안컵 때 능력을 보여줬다. 아시안 게임 때 황선홍 감독이 능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아시아 팀들에 대한 어떤 적응 정보가 또 잘 돼 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시안 게임 대표고요. 성인 대표팀은 완전 다른 팀이에요. 그래서 태국은 완전히 또 치밀하게 분석을 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원화된 상황에서 올림픽 대표도 신경 써야 되고 성인 대표도 신경 써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집중도가 생길 수 있겠느냐. 그런데 어쨌든 황선홍 감독은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 하고 다음날 결정을 했어요. 그거는 황선홍 감독의 선택인데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뭐랄까 리스크가 큰 네. 최상일 수도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최악은 태국전 2경기에서 한 경기라도 뭐 삐끗하거나 뭐 하는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다음 달에 본선 진출 실패. 그렇게 되면은 황선홍 감독은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황선홍 감독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임시 감독이 정식 감독이 안 되라는 법도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또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거는 그렇죠. 뭐 또 고민을 그래서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강화위원회에서 그럼에도 1순위를 K리그 감독들은 여론이 좋지가 않으니 K리그 감독들 말고 나머지 할 수 있는 감독군에서 황선홍 감독을 1순위로 아마 얘기했던 것 같고요. 2순위, 3순위는 기자가 물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뭐 얘기하기를 좀 꺼렸지만 뭐 대충 언론상이나 기자들 뭐 얘기로는 이순희가 박항서 감독 아니었겠느냐. 어? 근데 아마 박항서 감독까지는 가진 않은 것 같고요. 네. 그 3순위는 뭐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김도훈 감독 얘기도 뭐 있는 것 같고 또 최용수 감독도 강화위원들이 이렇게 서로 각 흩어져서 아마 접촉을 한 것 같아요. 의사를 물어보러 접촉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나는 임시 감독은 싫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많이 들어보던 목소리인데 이상하네. 어디서 많이 듣던 네? 뭐 누가 화창이 뭔지 들리네 알겠어요. 이상하게. 네. 그래서 그렇게 임시 감독은 싫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여의치 않은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참 이게 또 이게 그 외의 것은 다 또 내피셜로 생각해야 되니까. 뇌피셜. 네. 저도 이제 이렇게 기자 후배들한테 이렇게 기자 후배들이 이렇게 뭐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다 어차피 뇌피셜이에요. 네. 뭐 박항서가 뭐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소문 돌았는데 오늘 황선홍 감독 됐잖아요. 네. 그것처럼 밖에서 도는 얘기는 정확한 팩트는 아니니까 어쨌든 오늘 이렇게 됐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정 났으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임시 감독 황선홍 감독이 지금 어려운 숙제를 맡았어요. 정말 어려운 숙제. 진짜 어려운 숙제. 그것도 코칭 스텝도 이원화식 돼가지고 또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숙제를 잘 어쨌든 소화시켜 주기를 바라고요. 황선홍 감독님에게 또 행운이 있기를 또 바라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기간 지금 시간을 벌었어요. 정식 감독을 선임하는 기간 동안 오늘 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뭐 약간 쭈뭇쭈뭇해지면서 정의성 위원장이 얘기한 것 같던데 뭐 메일도 뭐 왔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쭈뭇쭈뭇해지는 게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 제발 좀 결과를 납득할 수 있고. 뭐 메일도 받은 것 같다. 클리어한 좀 뭔가를 보였으면 뭐 좋겠어. 저쪽에서 뭐 이렇게 메일이 온 것 같아요. 감독 뭐 하고 싶어요. 또는 이런 감독이 있어요라고 뭐 메일도 왔다. 뭐 이렇게 해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뭐 받은 거 가지고 그럼 그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감독들 찾고 이러지 말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쓰는 거예요. 협회는 근데 참 쓸데없는 데 돈을 쓰지 말고 스카우팅 시스템 가동해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오늘 저 기술위원회에서도 얘기했죠. 과연 우리 대표팀이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 철학이 무언지 협회도 이제 곧 나올 거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그거 나왔으면 그 철학에 맞는 감독에 대해서 치밀하게 스카우팅 시스템 거기다 돈을 쓰는 거예요. 네. 만약에 감독의 연봉을 50억을 준다 그러면 그 중에 10%는 빼서 그 스카우팅 시스템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50억짜리 잘못된 감독을 데려오는 게 아니고 40억짜리 제대로 된 감독을 가성비 있는 감독을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앉아서 메일이 왔어요. 뭐 이런 감독 여기서도 메일이 왔네. 이러는 게 아니고 강화위원회에 있는 분들 지금 윤정환 감독도 강원FC 감독이 있고 현직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바빠요. 지금 리그 들어가고 시간도 없고 거기에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자료 조사하고 감독군 찾아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네. 강화위원회도 있지만 스카우팅 시스템 거기에 있는 인력들도 단기간에 계약직이라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잡듯이 유럽에 가서 또는 뭐 현지 쪽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감독 후보군, 우리 철학에 맞는 후보군들을 쫙 찾아야 됩니다. 네, 찾아서 우리가 가서 오퍼하고 협상하고 금액 조율도 하고 가가지고 이제 쇼를 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강화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가 할 일이죠. 감독을 정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거는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의 제안을 듣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국가대표팀을 위해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합리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러니까 거라고요. 그런 팀은 제가 보면 따로 두고 해야 돼요. 감독 선임. 지금 강화위원회에 계신 분들 다 일들이 있어요. 바빠요. 그런 분들이 뭘 합니까? 아무리 저 시간이 있다 그래도 그런 분들 열심히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다른 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서도 지금 이러한 거 부분들은 그런 프로세스대로 후보군을 일단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가성비 있는, 그게 돈 아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감독, 코칭 스텝 4단을 잘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팀, 그렇죠. 태스크 팀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 있어요? 네, 그 팀이 잘 가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태스크 팀이 있으면 제대로 이번에 잘 돼서 정말 축구 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팀을 데려오는 게 윈이죠. 헉, 협회가 이런 반응 나와야 돼요. 네. 협회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고요. 맨날 그럼 그렇지 뭐. 아이고 막 우리 상식 이하 선에서 결정이 되거나 막 이러면은 신뢰를 받을 수 없어요. 네. 전문 집단이라고 지금 자부해야 되고, 협회는 우리 팬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영역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돼야죠. 우리가 되게 훨씬 전문적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막 어쨌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네. 고구마를 막 먹은 것 같으면서 이 자리가 술자리 돼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황선우 감독님이 임시 감독으로 왔다는 거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제 이제 오늘 주제 두 번째 주제 뭐라고요? 두 번째 주제가 링가드가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링가드가 그냥 오기만 해서는 안 돼요. 결국에는 K리그에서 잘 적응해야 되고, 팬들이 납득할 이건 자꾸 협회 얘기가 납득이 돼요. 팬들이 막 이렇게 즐겁고 흥분할 수 있는 K리그를 만들어주는 걸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링가드의 모습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링가드만 이 네임드 선수가 온 게 아니었어요. K리그에 또 많은 네임드들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의 발자취들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그래도 무게감 있는 선수, 준척급 그런 외국인 용병들이 예전부터 K리그에 온 경우들이 있어요. 네, 링가드 때문에 이번에 근데 링가드만큼 이 정도는 없었어. 네. 그 링가드가 역대 K리거 중에서는 네임드로 따지면은 최상의 네임드가 왔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K리그 두 번째 라운드에 지상파 중계에 들어갑니다. 네, SBS랑 MBC. SBS는 토요일, MBC가 일요일인데 네. 서로 사실은 서울 경기를 하고 싶었어요. 흥행 시청률이나 그렇죠. 이런 게. 그런데 이제 저희는 SBS는 수원 FC 대 전북 경기 중계하게 됐고요. MBC가 서울 경기 하게 됐습니다. 일요일 날. 네, 그렇습니다. 네, 서로 아쉬움을 풀어오고 계십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서로 그 예능 시청률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M하고 S가 그런 걸 고려한 거죠. 네. 여러 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여러 가지 왜 MBC가 일요일 날 해도 되는지, 그렇죠. 여러 가지 S는 따져야지. 왜 토요일 날 해야 되는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링가드가 와서 지금 굉장히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링가드가 거의 지금 K리그 개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핫한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제가 옛날부터 83년 프로축구 개막 이후부터 프로축구 정말 따라다니던 그러니까 저 초등학생부터 때부터 계속 따라다니던,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저는 동대문 운동장 앞에서 장기 투숙을 했어요. K리그 보려고. 미친놈입니다 사실 제가. 83년이면 그래서 저 안타 났을 때예요. 아예. 그래요? 네. 위원님 몇 살이라고요? 그때가 몇 세시라고요? 84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래서 그때부터 저 K리그 프로축구를 정말 많이 따라다니,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진짜 출범 때부터 프로축구를 계속 따라다니고 봤어요. 네. 그러면 위원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그 선수들을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직접 경기장에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무게감 있는 공격수들이 누가 왔는지 제가 한번 쑥 정리를 해봤어요. 84년부터 생각나는 선수들 84년부터 83년에는 83년에도 물론 포항의 용병 호세 뭐 이런 선수 영입을 하긴 했는데요. 84년에 현대 호랑이가 렌스베르겐 선수
네, 사실 지금 원래 발음대로 하면 란스 베르헌 뭐 이렇게 읽어야겠죠. 네, 란스 베르겐 영입을 합니다. 이 선수가 허중무 감독이 추천을 해서 그 당시 허중무 선수도 현대오랑유로 왔었죠. PSV 아인토벤에서 뛰다가 이 선수도 PSV 아인토벤 출신이에요. 그때도 네. 용병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때도 용병 있었죠. 84년에 197cm의 장신 선수였고요. 키가 커서 공격수도 하고 또 수비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던 랜스 베리라는 선수가 괜찮은 활약을 했어요. 네, 이 시즌에 이 선수가 PSV 아인토벤에서 6시즌 뛰었던 선수고요. 2시즌 정도는 완전히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PSV 아인토벤이 상당히 그래도 큰 클럽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K리그 초창기인데 프로축구 초창기에 아주 준척급 용병이 들어왔던 사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80년대에는 네, 랜스 베르겐 검색했는데 2022년에 사망하셨다고 나오네요. 맞습니다. 네. 이걸 웃으면서 명복을 받을 빌고. 얘기는 아닌데. 그리고 80년대는 사실 외국인 선수들이 중간중간에 영입이 되긴 했지만 그렇지만 유럽에서 이런 준척급 선수들은 거의 들어오질 않았었고요. 또 워낙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 91년에 대우로얄즈에서 우치체비치라고요. 당시에 이제 스포츠 신문에요. 스포츠 서울과 당시 일간 스포츠예요. 스포츠 조선은 창간 전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창간 전이고 저는 2개 스포츠 신문을 다 봤는데 거기서 일간 스포츠에서 우치체비치 되게 대단한 선수처럼 막 기사 나왔었어요. 네, 되게 그 유고의 되게 스타 선수처럼 나왔는데 나중에 그 우치체비치 제가 나중에 와서 자료 찾아보니까 좀 아니에요. 좀 거짓말한 것 같아요. 예, 우치체비치 그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대우가 당시에 동구권에 폴란드를 비롯해서 동구권 쪽에 마케팅을 많이 진출을 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우가 우치체비치 영입했는데 실패했고 그때는 어쨌든 그런 나이나 이런 경력이나 이런 거를 조금 고치거나 할 수 있었죠. 당시에는 해외 축구 정보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동구권 선수들 같은 경우는 세리아나 이런 쪽은 정보들이 꽤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포장해서 이렇게 마케팅 광고를 한 거죠. 근데 우치체비치 아주 대단한 선수처럼 했는데 어쨌든 실패하고 그 다음에 92년에 그 대우에 있었던 그 안모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라데 보그나도비치 네. 라데 선수를 또 데려왔었어요. 그래서 대우의 소개를 받아서 그 당시 이제 내전 중이었습니다. 유고 연방이 이제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보스니아 출신의 라데 선수를 추천을 받아서 어린 선수예요. 올림픽 대표 출신의 어린 선수인데 유망한 선수를 추천을 받아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우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우치체비치로 한번 뒤었거든요. 대우가 싫다.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다른 팀으로 준 케이스입니다. 어디다 줬냐? 포항. 그래서 라데가 원래 대우로 가기로 추천받아서 가려다가 포항을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포항에 입단을 했죠. 그 선수가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가 됩니다. 네, K리그에 라데 보그나도비치. 그 다음 시즌부터 K리그를 폭격을 하죠. 네. 사실은 유고에 내전이 없었으면은 그 나이 때 터지기 시작해서 유럽 내에서 빅리그로 갈 수 있는 실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우 펑펑 울었을 것 같은데 진짜. 그래서 라데 선수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청난 선수가 됐었고요. 그리고 94년에 라데를 어떻게 보면 데려오는데 실패했잖아요. 네. 대우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제 포항에서 활약하는 라데를 보면서 제시 링가드님 펑펑 울었을 듯. 네. 맞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간 라데 맞습니다. 네. 일본 제이프 유나이티드 거쳐서 라데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비에리 선수와 같이 공격수였죠. 크리스티안 비에리. 예, 키코도 있었나 그때?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교체 투입이 좀 많이 됐었어요. 약간 후보 공격수라고 보면 되지만 네. 어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골도 꽤 꼬박꼬박 넣고 우리나라에서 그때 위성 중계할 때도 골 넣고 그랬어요. 네.
어쨌든 그 라데 선수는 그랬고 94년에 대우로얄즈가 라데 자극을 받고 영입한 선수가 보스니아 출신의 아미르 선수예요. 아미르. 근데 아미르 선수는 뭐 굿잘 했고 유공 당시에 유공이 지금 이제 부천이래 제주 유나이티드 그 유공이 이제 그 석유공사 줄임말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SK가 되죠. 유공에서 영입한 선수가 이 선수가 준척급 선수입니다. 헝가리 대표 조셉. 네. 그리고 헝가리 대표 공격수 아틸라. 두 명을 이제 야심차게 영입을 했는데 그 헝가리 대표 공격수 아틸라는 좀 실패했고요. 조셉은 성공을 했습니다. 네, 미드필더. 조셉 선수는 미드필더 봤는데 왼발잡이에요. 체격 좋고도 좋고요. 동대문장에서 경기를 보면 아주 뭐 왼발 킥, 패스, 신체 조건도 딱 밸런스가 좋고 약간 뛰는 느낌이 약간 마티치 같은 느낌처럼 허리에서 상당히 기량이 좋았던 헝가리 대표 선수입니다. 조셉 선수. 네, 그 선수 아주 좋은 활약을 했던 헝가리 대표 선수. 이 선수도 준척급 선수였고요. 최윤수님은 확실히 제 나이 때는 아니에요. 기억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네. 지금. 95년에는 레드스타. 지금 이름은 이제 츠르베나츠베즈다죠. 네, 레드스타 출신 선수 한 명이 영입이 됩니다. 대우로얄즈의 샤시아. 네, 샤시아입니다. 들어본 것 같아. 네, 샤시아 드라큘리치. 네, 이 선수도 역시 K리그 레전드 용병으로 나중에 성장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96년부터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쭉 들어올 때요, 많이. 왜? 용병 보유 쿼터가 늘어납니다.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출전은 3명. 네. 그러니까 5명까지 이제는 K리그 팀들이 보유하게 되는 시기가 1996년부터죠. 다 지금 나랑 비슷하구나. 샤샤부터 알기 시작해. 샤시아 예전에 한모 배우와 스캔들 났던 샤시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외국인 선수 영입이 96년부터 들어가서 대부분 팀들이 다 이제 용병들을 많이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아미르 선수, 샤시아, 마니치, 뚜레 뭐 이런 선수들 기억나시는 올드 팬들 계시겠죠. 유공에서도 조셉 여전히 그대로 있었고 또 세리게이 같은 그런 공격수도 영입이 되고요. 또 포항에는 라데가 그대로 있었고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 LG는 스카첸코라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공격수가 있었습니다. 쏠쏠하게 또 활약을 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이 로코모티프 모스크바, 네, 러시아의 명문 클럽이죠. 로코모티프 모스크바에서 뛰던 비탈리 선수를 영입합니다. 네, 비탈리 선수는 우크라이나 출신이죠.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이중국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 때도 용병들이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동구권 쪽이 좀 많죠. 동구권 용병들 브라질 출신보다는 그러한 시기이고 수원 삼성은 96년부터 이제 리그에 합류를 했죠. 창단하고 그때 수원 삼성이 루마니아 국가대표 출신 바데아를 영입합니다. 바데아가 당시 이적료가 6억 이상 여러 가지 옵션 포함하면은 꽤 당시로는 큰 금액입니다. 네, 큰 금액에 루마니아 국가대표 출신 바데아 선수를 영입하고 그리고 97년에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김호 감독 있을 때인데 걸출한 용병과 좀 어린 유망주 용병을 같이 영입하기를 많이 바랬기 때문에 당시에 20살의 러시아의 아주 어린 유망주가 있습니다. 데니스. 네, 데니스 선수를 김호 감독이 97년에 데려오고요. 그리고 바데아 선수가 루마니아 국가대표로 들어온 이후에 99년에 포항이 야심차게 또 걸출한 준척급 선수를 영입을 하는데 루마니아 국가대표 수비수인 둘카 선수를 거액 영입을 합니다. 네, 포항이. 근데 실패했습니다. 네, 둘카 선수는 제대로 된 활약,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례고요. 네. 그리고 안양 LG 같은 경우가 아프리카 용병, 뭐 빅토르, 무탐바, 이런 선수들 이제 영입을 하면서 용병이 약간 좀 동구권 쪽과
아프리카 같이 혼재된 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도 브라질 용병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었어요. 네, 전남의 마시엘, 전북의 호제리오 이런 수비수들이 오히려 영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알토란 같은 그러한 이제 용병 영입이 있었지만 브라질 선수들은 제대로 많이 들어오진 않았었고요. 장 의원님이 찐이신 게 실패한 용병들까지 다 읽어주고 계시죠. 아니 전 준척급 제가 생각하는 그 당시 기억입니다. 준척급 선수들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준척급 선수들이 보면은 실패한 선수들도 많아요. 실패한 선수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더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리그 와서 무명인데 성공해가지고 그런 선수들 말고요. 네, 뭐 대안이나 이런 선수들 말고 지금 말컹. 아예 영입할 때 좀 준척급 선수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2001년에 드디어 프리미어리그 출신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출신 외국인 선수가 영입이 됩니다. 대전의 로버트 아킨슨입니다. 아스톤빌라 출신의 아킨슨이 영입을 합니다. 영입이 됩니다. 네, 아마 기억하시는 팬들이 있으실 텐데 이 선수는 90년대 프리미어리그 뭐 이렇게 베스트골을 보면은 나오는 선수, 네, 상당히 능력 있었던 선수인데. 이 아킨스 선수는 사실은 90년대 말에 와이프가 집에 있는 돈을 들고 튑니다. 네. 그래서 이 와이프 잡으러 반년 넘게 선수를 안 하고 와이프 찾으러 다녔던 선수예요. 그래서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몸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입이 됩니다. 아, 그게 네. 그 전이구나. 영입 전 얘기구나. 네, 영입 전에 상당히 잘했던 선수인데요. 네. 그래서 결국은 대전에선 그래도 다시 몸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클래스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피지컬이 안 되는 거죠. 네, 피지컬이 전체적으로 뭐 슈팅이나 이런 건 조금 나오긴 하는데 피지컬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 전북에서는 버렸고요. 대전에서는 전북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방출. 그래서 이 선수가 근데 실질적으로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출신의 용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2002년이 됩니다. 2002년이 무슨 해냐면 브라질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하에 경제 위기가 들이닥칩니다. 네. 그래서 2002년부터 브라질에 있는 최고의 스타들이 돈을 못 받아요. 쫙 넘어오는구나. 네. 월급이 안 들어와. 그래서 유럽에서도 막 채가고 뭐 무슨 디나모 키예프 막 이런 팀들에서도 오퍼가 가고 하는데 한국이 오히려 동구권에 있는 클럽보다 당시에 또 이게 잘 맞은 게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쓰기 시작할 때예요. K리그 팀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 브라질은 경제 위기 때문에 준척급 최고의 스타들이 떠날 준비를 합니다. 임금 체납 없는 K리그였대요. 안양 LG가 영입을 합니다. 자국 리그, 브라질 리그의 스타 공격수였던 플라멩구의 뚜따. 네. 기침해. 치앙마이 가서 감기 걸렸어? 갑자기 코가 간질간질. 그래서 2002년에 안양 LG가 자국 리그 스타 공격수인 뚜따 선수, 플라멩구의 뚜따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 뚜따 선수도 디나모 키예프하고의 영입 경쟁에서 재채기 소리가 뚜따였더니 무슨 말이야 그게. 재채기 소리가 뚜따였어요? 네. 뚜따였나? 디나모 키예프와의 영입 경쟁에서 이겨서 안양 LG가 데려옵니다. 네. 조광래 감독님하고 뚜따하고 싸웠어요? 그거는 이제 들어온 다음에 싸웠다기보다는 뭐 좀 부딪혔다. 맞지 않았죠. 뚜따가 아무래도 좀 약간 스타 의식이 기질이 있고 있으니까. 뭐 이러니까 좀 한국 K리그 모델을 좀 무시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북은 컨페더레이션스컵, 네, 2002년 한일 월드컵 앞둔 그 전에 컨페더레이션스컵이 있습니다. 컨페더레이션스컵 브라질 대표팀 주장이었던 레오마르 선수를 임대합니다. 네, 전북. 근데 실패했습니다. 레오마르 선수는. 그리고 바스코 다가마의 유망주. 네, 2001년 시즌 한 시즌에 상당히 좋은 활약을 바스코 다가마에서 했던 유망주였던
보띠를 영입을 합니다. 보띠. 네. 그리고 브라질, 포르투갈 이중 국적이었던 에드밀손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 알힐랄에서. 전북은 좀 투자를 했는데 실패한 선수도 있고. 네. 레오마르 같은 선수의 실패는 좀 전북 입장에서 아쉽겠죠. 그리고 수원 삼성은 가브리엘 포페스쿠를 영입합니다. 네, 이 선수는 브라질 선수는 아닌데 발렌시아와 누만시아 프리메라 리가에서 뛰던 역시 루마니아 국가대표 출신 스타 선수라고 봐야죠. 미드필더 와서 발렌시아, 누만시아 또 슈테아 부크레슈티에서 뛰다가 수원으로 와서 가비라는 닉네임으로 와서 잘했어요. 네, 맞아요. 이 선수는 게르게 포페스쿠라는 선수가 더 슈퍼스타가 있어요. 그 선수는 아니에요. 가브리엘 포페스쿠입니다. 하지만 루마니아 같은 대표팀 선수고요. 그래서 뭐 토트넘이 아인크벤이나 바르셀로나나 뭐 토트넘이나 뭐 그런 데서 뛰었던 그 게르게 포페스쿠 스타 선수 그는 아니지만 가브리엘 포페스쿠도 와서 수원에서 잘했습니다. 그 선수가 들어온 게 2002년. 네. 그래서 제 몸값은 어느 정도 하고 간 그 가비 선수. 네. 가브리엘 포페스쿠고요. 그리고 이제 2003년에 브라질이 여전히 경제 위기, 네,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2002년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2003년 이제 본격적으로 브라질의 소문이 쫙 납니다. 네. 브라질에 있는 스타들은 지금 월급을 제때 못 받고 있는데 한국의 K리그는 월급을 꼬박꼬박 입금한다. 날짜 칼같이 지킨다. 그런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 소문이 브라질에 쫙 납니다. 네, 그 소문이 돌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가서 돈을 좀 받고 뛰면서 브라질 리그가 좀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스타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제시 링가드 얘기가 있지만 기량적으로는 이때 들어온 용병들이 더 수준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울산 현대가 2003년에 브라질 리그 최고의 공격수, 브라질 리그 스타 공격수인 도도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 도도했군. 네. 도도 선수는 아마 팬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97년에 그 우리나라와 브라질 친선 경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 김도근 선수가 그때 터닝골 딱 넣어가지고 선제골 넣었던 경기입니다. 그 경기 우리가 1대2로 지긴 했는데요. 그때 브라질 선발 베스트 11, 자갈로 감독이 이끌던 팀이에요. 선발 베스트 11이 누구였냐면요. 타파렐 키퍼. 네. 그리고 4백에 왼쪽 수비부터 로베르토 카를로스, 곤살베스, 알다이르, 카푸. 네, 이렇게 4백입니다. 미드필더 둥가, 레오나르도, 데니울손, 플라비우. 미드필더입니다. 공격수 투톱 호나우두의 투톱 파트너 도도입니다. 이 브라질 대표 선수 이때가 도도의 A매치 데뷔전입니다. 우리나라와의 친선 경기가 브라질 대표 공격수 출신의 도도 선수가 브라질 리그에서도 보타포고, 파우메이라스 이런 데서 골 많이 넣고 울산에 영입이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정료를 어느 정도 줘야 될 선수일까요? 네. 들어와서 첫 시즌 아마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정료를 당시 돈으로도 100만 불은 훨씬 넘게 줬을 거예요. 옵션 펌에서 100만 불 훨씬 넘게 줬을 겁니다. 네. 거의 뭐 상상 이상의 금액이 아닐까. 네. 근데 그 당시에 K리그도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할 때예요. 네. 그때 또 그게 딱 걸렸어요. 그 시기가. 도도 선수 영입에 비해서 그 시즌에 27골 기록했습니다. 리그에서. 근데 득점왕을 못했어요. 김도훈 선수가 28골 넣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자랑스럽다 그래도. 네. 도도가 27골. 네. 그리고 또 한 명 2003년에 브라질 리그를 평정한 선수가 또 한 명 옵니다. 전북의 마그노 선수입니다. 네. 마그노 선수는 2001년 컨페더레이션스컵 브라질 대표 선수였고요. 플루미넨세에서 두 자리 골을 계속 몰아넣던 일부 리그에서 브라질 리그 최고의 골잡이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마그노 선수도 데려옵니다. 마그노.
맞습니다. 전남하고의 그 이적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 플루미네시라는 클럽이 마그노가 있던 현대자동차하고 이렇게 스폰서 협약이 되어 있던 팀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결국은 전남하고 이적 분쟁이 있었는데 전북으로 가게 됐어요. 마그노 선수. 마그노 선수도 그 시즌에 역시 27골인가요? 네, 골 엄청 많이 넣었죠. 도드랑 같은 골인가 넣었죠. 네. 그리고 광양 축구장 보고 실망해서 전북 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 소문, 진짜로? 그런 소문도 있긴 있었어요. 아 진짜. 근데 뭐 하긴 뭐 그럴 수 근데 이해가 가죠. 전남은 그래서 이따마르라는 선수 영입을 했어요. 아. 그 해에. 대박이다. 네. 이따마르 선수도 당시에 일부 리그 파우메이라스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지금 K리그에서는 그 정도 몸값 선수 못 데려와요. 지금은 일부 리그에 그런 레벨의 선수. 못 때려줘. 다 포르투갈 리그나 유럽 리그, 빅리그에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선수들이지 지금은 못 들어온 선수입니다. 근데 그때는 K리그에 그런 클래스 선수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원 삼성은 그 전 시즌에 안양 LG에 들어갔다가 조광래 감독하고 문제가 정확하게 있었는지 팩트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렸던 안양 LG가 버린 뚜따 선수를 데려옵니다. 수원 삼성이 한 시즌 쓰려고. 네. 거기다가 그 김호 감독의 유망주 영입 정책에 따라서 그 전에는 데니스 들어왔었죠. 러시아 유망주. 그리고 2003년에는 브라질의 어린 유망주인 에닝요 선수를 데려옵니다. 네, 에닝요. 누군지 알죠, 에닝요? 네. 나중에 대구에서도 뛰고 했던 네. 그 에닝요입니다. 그리고 2003년 후반기에는 브라질 올림픽 대표 출신인 나두손과 계약을 합니다. 나두손도 이적료 많이 줬어요. 네. 브라질 올림픽 대표 주전 공격수 마르셀과 함께. 네. 그때가 경쟁하듯이 돈을 좀 많이 쓰던 시기고요. 2004년에도 어느 정도 그러한 영향이 조금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잠시 브라질 리그 사정 때문에 왔던 준척 공격수들이 다시 좀 몇 명은 떠났고요. 네, 부산 아이파크는 2004년에 이안 포터필드 감독이 계셨을 때입니다. 아무래도 잉글랜드 쪽 그 인맥을 활용을 해서 2부 리그 스토크시티에 있던 앤디 쿡 선수를 영입합니다. K리그 등록명은 쿠키라는 공격수입니다. 네. 근데 이 선수는 50분이야. 적응 실패. 그리고 또 프리미어리그 출신 이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이아포토필드 감독 있을 때 부산이 영입을 합니다. 크리스 마스덴. 이 선수는 사우스햄튼 주장 출신이고요. 나름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꽤 유명했던 선수예요. 그리고 이 선수의 첫 경기 개막전이 F서울 원정이었습니다. 부산의 원정. 그 경기인데 관중도 엄청 많이 오고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이 선수가 또 골도 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기 끝나고 마스덴이 인터뷰도 했어요. TV 중계도 해줬기 때문에. 네. 그때는 중계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뭐 엄청난 관중 속의 아름다운 경기장과 함께 최고의 리그에 온 것 같다. 좋습니다. 인터뷰 네. 스킬도 좋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 본인들의 홈으로 갔습니다.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 딱. 횡. 문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네, 이 크리스 마스덴 선수가 그래가지고 뭐 가족 문제, 뭐 적응 문제 이런 거를 들고 뭐 안녕. 얘기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냥 떠났어요. 네. 충격을 좀 받고 떠났어요. 네, 마스덴 선수가 극과 극의 체험을 하고 그에게는 한국은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남이 준척급 선수 브라질 또 일부 리그 크루제이로에서 15골을 기록했던 모따 선수를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전남리 2004년까지 브라질의 준척급 선수들이 좀 들어오죠. 근데 2003년에 들어왔던 도도, 마드노 이 급보다는 좀 아래라고 봐야죠. 그보다 아래니까 조금씩 이제 아래로 가는 거예요. 2003년이 2년하고 3년 걸칠 때가 제일 브라질 리그 사정이 안 좋을 때. 그때가 피크고 그 다음부터 그쵸. 이제 쓱 물이 근데 빠지는 어쨌든 거죠. 모따 선수도 일부 리그 지금은 일부 리그 선수도 못 데려와요. K리그에서.
몸값이 세서. 근데 이때는 이제 그래도 일부 리그 선수들 영입할 수 있었던 시기. 네, 못다 들어왔고요. 조금 더 빨리. 못다 선수가 전남에서 나름대로 뭐 또 14골 2004년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2005년 1월에 스포팅 리스본으로 임대를 갑니다. 그리고 4월에 막 우에파컵 뉴캐슬전에도 출장하고 하는데 스포팅 리스본에서 완전히 적응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2005년 여름에 또 K리그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기 시작하는 또 팀이 생기죠. 그 전에도 투자를 좀 하긴 했지만 진짜 돈을 갑자기 물쓰듯이 막 많이 쓰기 시작한 팀. 어느 팀이요? 성남 1화입니다. 아, 네. 그치. 성남 1화가 2005년 여름에 돈을 질러서 못다를 데려가죠. 네. 지금은 2004년 아직 얘기하고 있는데 수원 삼성이 2004년에 또 나도손의 올림픽 대표 동료인 마르셀 같이 영입을 했고, 인천 유나이티드가 2004년에 창단하면서 터키 대표인 알파이 웨잘란, 역시 아스톤 빌라 출신 프리미어리거, 네, 알파이 웨잘란을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는 잘난 K리그랑 조금 안 맞았어요. 너무 거칠어요. 성향이 프리미어리거에서도 좀 거친 선수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왔으니 더 이제 적응을 못하죠. 그런 거친 플레이에 아무래도 좀 문제들이 좀 많았고요. 네. 바로 떠났으면 적응 못하고. 근데 아직 20년 남은 거예요, 위에? 아니 다 끝났어. 왜 그러냐면 뒤에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할게요. 50분인데 지금. 그럼 뭐 1부, 2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가봅시다. 2004년에 전북의 여름에 파울로 힌키가 영입이 됩니다. 독일 국가대표 출신. 네. 이 선수는 브라질 선수인데 이제 독일로 귀화해서 대표 선수가 됐던, A매치도 13경기나 뛰었던 선수입니다. 네. 유로 2000도 뛰었던. 되게 네임드죠. 파울로 힌키 선수도. 이 선수도 레버쿠젠에서 9900 시즌 반 시즌 뛰고 10골 넣고 독일 무대에서 뛰다가 비테스에 거쳐서 온 선수인데 전북에서는 이렇다 할 활약을 못했어요. 힌키 선수. 힌키가 힝 하고 갔나? 죄송합니다. 좋았어. 파울로 힌키. 제가 경기에서 개그 담당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005년에는 점점점 이제 용병들의 퀄리티가 최고로 갔다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죠. 울산이 이제 2005년 중반 여름에 인터나시오날, 네, 브라질에서는 그래도 꽤 명문 클럽 반열에 들어가는 클럽이에요. 인터나셔널에서 두 자리 골 넣은 바가 있는, 네, 과거에. 그리고 발렌시아,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에서 96, 97 시즌에 또 8골을 기록하면서 그 다음 시즌에 스포팅 리스본 가서 또 두 자리 골을 넣었던, 네. 유럽 무대에서는 그래도 꽤 이름이 있었던, 그 이후에는 브라질을 돌아와서 플라멩고에서 활약한 바 있는 누굴까요? 마차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마차도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 네. 우리 링가드는 프리미어리그를 워낙 많이 보면서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전체적인 커리어만 보면은 이런 선수들도 다 네임드라고 봐야 돼요. 네. 네, 이 마차도 영입을 했는데 후반기 영입이 돼서 후반기에 골을 막 몰아쳐서 후반기에 넣은 골로만 득점왕을 해요. 마차도 선수가. 네. 레전드. 근데 이후 그 다음 시즌부터는 뭐 좀 여러 가지로 좀 나이도 이제 30줄 들어가면서 좀 그랬고 어쨌든 적을 못했지만 어쨌든 그 시즌에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성남이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못다를 스포팅 리스본 임대가 있던 못다를 데려오고, 수원 삼성이 크로아티아 동구권 중에서도 크로아티아는 강팀이죠. 네. 네, 크로아티아의 국가대표 수비수였던 이 선수를 영입합니다. 마토. 네. 마토 선수를 수원 삼성이 영입합니다. 2005년에. 그 2005년 이후부터는 브라질이 이제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일부 리그 스타들을 이제는 영입하기가 조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물 용병들은 데려오기 힘든, 네, 그런 시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통고개벽 마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5년 요 사이, 2004년 요 무렵이 우리 쪽 K리그 입장에서는 가장 수준급 외국인 선수들이 많을 때입니다. 네,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때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물이 빠졌어요. 물이 빠지고요.
그다음부터는 어떤 선수냐? 이제 돈이 없잖아요. 네, 예전처럼 그 돈 주고 막 거의 거물급 선수로 데려올 던 시기가 있는데 이제는 못 데려오고 예전에 커리어는 화려한데 맞아. 뭔가 이제 조금 문제가 이제 돼서 저물어져서 하는 문제가 돼서 한물간 이런 선수들이 가끔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선수가 2008년에 키키 무산파 앱서울이죠. 물론 이제 2007년에 분데스리가인 차두리의 추천으로 뭐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에두 선수가 수원 삼성으로 영입한 경우는 있어요. 근데 에두 선수는 뭐 빅리거 출신이죠. 네. 보훔, 뭐 마인츠 이런 데서 윙백도 보고 여러 위치를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어쨌든 에두가 와서 이제 K리그에서도 꾸준히 또 좋은 활약을 하던 선수가 있지만 이 선수는 그렇게 큰 네임드는 아니었고 2008년에 무산파 선수는 이 선수는 네임드였거든요. 네, 이 선수는 아약스에서 어린 시절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같이 경험을 했던 그런 선수가 지금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선수도 실패하죠. nep서울에 왔는데 키키 무산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준척급 외국인 선수. 그때까지도 이제 다른 팀들은 준척급 선수는 이제는 영입하기 좀 힘들죠. 워낙 비싸졌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돈을 좀 쓰던 어디가 있습니까? 성남일화. 성남일화가 콜롬비아 국가대표 출신인 몰리나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 네, 몰리나 선수는 2007-2008 시즌에 레드스타 츠르베나 츠베즈다죠. 거기서 뛰고 또 브라질 리그 가서 산토스에서 맹활약하고 있었던 선수입니다. 이 몰리나 선수를 얼마 영입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액의 영입을 했을 거예요. 성남이다가 콜롬비아 국가대표 출신 몰리나를 영입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2010년대 들어가서는 브라질 1부 리그 스타는 이제 영입하기 힘든 상황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브라질 하부 리그 선수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브라질 선수 외에 다른 남미의 대표선 출신들, 뭐 전북의 영입이 된 뭐 칠레 대표 출신인 드로겟 선수나 또는 뭐 울산이 중간에 그 파라과이 대표였죠. 오르티고사 뭐 이런 선수들 그런 선수들 이제 임대로 뭐 데려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그 진짜 현재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경기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선수를 그 거액에 데려오기는 힘들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전 커리어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하락세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 이름값 있는 이름값이 있는 그런 선수들. 그래서 2012년에 포항이 루마니아 국가대표 출신으로 인터밀란과 파르마 이런 팀들에서 활약을 했던 누굽니까? 이아니스 지쿠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 네. 이적료가 엄청 셌어요. 네. 이적료가 거의 뭐 300만 불 넘거나 뭐 거의 가까이 한 엄청난 이적료를 주고 이아니스 지쿠 선수에 대해서 야심차 영입을 했는데 팀하고 좀 맞질 않아서 전력 외 분류 결국 강원으로 임대를 보냅니다. 김학봉 감독이 당시에 강원 지휘봉을 잡고 있었고 상당히 팀이 강등 위기에 몰려 있었던 상황인데 지쿠를 영입을 해서 지쿠를 잘 써먹습니다. 그래서 지쿠의 활약 덕에 강원이 그 시즌에 후반기에 승률을 쭉 올리면서 강등 모면합니다. 네, 지쿠가 그래도 나름 이름값을 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 그리고 그나마 2013년, 14년 이후에는 그나마 돈을 쓰던 팀이 또 바뀌어요. 전북으로. 네. 전북이 그나마 돈을 좀 쓰면서 그리스 리그 아이키 아테네에서 활약하던 레오나르도 선수를 영입합니다. 역시 브라질 출신인데 이 선수 또 돈을 많이 줬죠. 네. 그래서 전북이 한때 레오나르도, 에두, 뭐 에닝요, 또 루이스, 뭐 로페즈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좋은 용병들이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서 상당히 강한 전력, 공격력을 또 뽐내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네. 레오나르도. 그리고 2부 리그에서 깜짝 영입한 빅리거 출신들은 있었어요. 수원 FC가 2부 리그에 있던 프리메라 리가 출신의 CC 선수를 영입을 한. 이 선수는 이제 장기 부상 후유증이 계속 있었던 선수인데 약간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죠. 네. 근데 그래도 나름 1부 리그 승격에 좀 일조를 했습니다. CC 선수. 그 한 시즌만 하고 떠났고 2016년에는 네덜란드 대표 출신 페예노르트 시절에
또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던 이 카스텔렌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를 수원 삼성이 이제 영입을 했어요. 이 선수는 근데 좀 한물간 그런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때 조금 반짝였던 선수인데 카스텔렌이라고 한때 유명했습니다. 근데 몸 상태가 돼 있지 않아요. 역시 이름값, 커리어만 보고 뽑았던 선수입니다. 몸 상태에 돼 있지 않은데 그래도 만들어 볼까 했는데 역시 안 됩니다. 실패. 2010년 이후로는 확실히 좀 더 용병 실패가 많았을 수밖에 없네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한물간 커리어 좋은 선수, 그럴 듯해 보이는 선수를 에이전트가 한번 데리고 와서 넣는데 실패. 이제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오군짐이라는 벨기에 대표였던 선수 있죠. 수원 FC 이 선수도 그랬고 이 선수도 역시 무릎 부상 후유증이 있었던 선수고요. 뭐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가빌란이라는 선수도 그때 있었고요. 라리가 출신에. 그리고 2019년에 루카스타뇨스 경남의 이제 말컹의 대체자로 말컹 떠나고 루카스타뇨스 선수를 영입을 합니다. 김종부 감독 있을 때인데요. 이 선수가 페이노르트 시절에 아주 각광받는 유망주 인터밀란까지 이제 영입을 했던 그 루카스타뇨스죠. 트벤테에 가서도 골 넣고 뭐 프랑크푸르트 거쳐서 스포팅 리스본 갔다가 완전 내리막탄 루카스타뇨스. 이 선수는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어떻게든 몸을 만들어서 예전의 폼을 좀 올려보려고 했는데 근력이 계속 올라오지 않아요. 근력이 완전치 않아서 결국은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데 실패한 케이스죠. 이 선수도 역시 근력 상태가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시즌을 소화했습니다. 계속. 루카스타뇨스. 그리고 같이 영입한 선수가 누굽니까? 조던 머치입니다. 이제 나오는군. 이 선수가 카디프 시티 시절에는 김보경 선수랑 또 크리스탈 팰리스 시절에는 이청용 선수의 동료였죠. 이 조던 머치. 이 선수는 나름 그래도 몸이 조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만들어주고 가면 되는데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다가 마지막 간 팀이 밴쿠버 화이트캡스입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당시에 경남 FC가 이제 뭐 챔피언 아챔도 나가고 뭐 이제 보강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선수는 좋은 인프라 환경에서 생활을 하다가 K리그 무대에 왔는데 경남이 사실은 인프라가 조금 열악해요. 그렇죠, 열악하죠. 아챔에 당시에 나간 상황인데도 그래서 근데 노력은 되게 많이 하는 팀인데. 노력 많이 해 당시만 해도 그래서 경기 전에 합숙을 이제 숙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선수가 되게 황당해했고 그리고 그 합숙이 방이 2인 1실이에요. 2층 침대가 있어요. 근데 조던 머치가 2층에서 잤는데 이제 천정이 한 요정 50cm 정도 높이를 합니다. 이 선수가 그래서 약간 그런 문화적 환경, 인프라에 적응을 못했어요. 아마 전북 같은 클럽하우스나 인프라가 조금 괜찮고 지원이 괜찮았으면 아마 조금 적응하기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선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오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만 되면 갑자기 우울증, 조울증, 우울증, 뭐 이런 거 걸리고 또 이래가지고 적응 실패. 조던 머치는. 저 이때 미디어데이 했었거든요. 그때 조던 머치 온다고 막 미디어들이 엄청 막 와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는데 그러고 금방 가버렸어. 근데 링가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괜찮을 것 같아요. F서울은 괜찮잖아요. 인프라나 뭐 지원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링가드는 잘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약간 좋은 환경, 큰 빅리그에서 뛰던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적응 못하고 가는 선수들이 꽤 많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좋은 걸 경험했으면 그 아래 거는 그렇죠. 그게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댐닝님처럼 배려주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경남이 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되게 선수들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팀입니다. 경남은. 2020년에는 후반기에 전북이 모두 바로 영입합니다. 수완지 시티 시절에 기성용 동료였던 감비아 대표 모두 바로도 이적료를 꽤 줬죠. 200만 불 가까이 주지 않았나요? 그 정도 꽤 많이 주고 그래도 뭐 얼추 모두 바로는 망했다고 보기엔 좀 그렇죠. 활약을 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조지아 대표 바코 선수나 또 울산의 헝가리 대표 마틴 아담이나 뭐 이런 선수들 이제 영입이 되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한창 때
정말 준척급 외국인 선수들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같은 돈을 줘도 좀 좋은 클래스의 외국인 선수를 주기 좀 힘들어져 있고 예전보다 전체적으로는 구단들도 외국인 선수들에게 큰 돈을 쓰기 좀 힘든 시기인 것만은 그쵸. 맞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뭐 요 근래까지는 아니지만 좀 전혀 빛을 못 보는 선수가 K리그에서 좋은 감독을 만나거나 뭔가 자기의 포텐이 터져가지고 잘 된 경우가 좀 있으니까 오히려 또 이제 구단들도 그런 선수를 좀 기대하는 면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링가드가 어떤 이유로 지금 우리 K리그로 들어왔는지 모르겠고 또 어느 정도 뛰다가 또 다시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링가드가 K리그에 와서 아주 좋은 긍정적인 작용을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뭐든 네. K리그의 흥행이든 아니면 재밌는 축구든 뭐 선수들하고의 뭐 퍼포먼스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부가 혜택도 와서 저기 K리그 하니까 다른 부가 혜택이 좀 많더라. 이런 것도 좀 경험하고 갈 수 있어야 스타급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를 뛰질 못하는 환경 완전 밀려서 그럴 때 조금 적은 돈이라도 나는 지금 뛰고 싶다. K리그 가서 경기를 좀 많이 뛰고 싶다. 와서 K리그 한 시즌 정도 뛰고 또 갈 수 있는 리그가 돼도 흥행이나 뭐 여러 가지 K리그의 어떤 산업화에 있어서 아주 큰 효과를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뭐 이 외에도 아마 팬들 기억하시는 다른 어떤 준척급 선수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요. 저는 그냥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그 K리그를 관찰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쭉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얘기를 보면서 시간을 많이 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오랜 시간 얘기를 했는데 쭉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근데 이런 얘기 이렇게 쭉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쵸, 없으니까 마치 그 연역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이제? 그래야죠.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봬요.